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일을 말이죠.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수십 년간 좌절을 반복했던 대한민국의 오랜 염원이 드디어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변 강대국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일본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고 중국은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정말 앞서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미 뒤처진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놀라운 반전과 함께 동북아시아 군사 질서의 진짜 모습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장의 분위기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 앉은 그 자리에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장기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미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합니다. 회담장 안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이자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가는 관문이었죠. 전 세계에서 고작 6개 나라만이 보유한 이 기술은 그동안 한국에게는 먼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한국의 핵잠수함 꿈은 끊임없는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362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설계까지 진행됐지만 1년도 채 안 돼서 해체되고 말았죠. 그날 오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이루지 못했던 꿈이 단 한 번의 회담으로 현실이 된 순간이었죠. 위성락 안보실장은 즉시 이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핵연료 공급이 허가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10년 안에 자체 기술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발표가 나가자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스 같은 주요 외신들은 이를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도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해도 있었습니다. 일부 외신은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 자체를 이전해 준다고 잘못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요청한 것은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 연료, 바로 그것이었죠.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걸작이었고 조선 기술 또한 최정상급이었습니다. 여기에 원자로 추진 시스템만 더해진다면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우리는 핵무기 잠수함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체 기술로 일반 무기를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이었습니다. 핵 추진과 핵무장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니까요. 한미 원자력 협정의 제약 속에서도 한국은 수십 년간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소형 원자로 기술, 잠수함 설계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이 그 밑바탕이었죠. 이번 승인의 배경에는 복잡한 국제 정세가 얽혀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받았다는 정보가 있었고, 일본 또한 자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공식 문서에 명기한 상태였습니다. 한국만 홀로 뒤처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실제로 핵잠수함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동아시아에서 자국의 부담을 덜어줄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죠. 대한민국은 마침내 핵 추진 잠수함 클럽의 7번째 회원국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주변국들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으니까요.
일본 도쿄의 한 방송국 뉴스룸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특별보도 체제에 들어갔죠. 산케이 신문의 국제부 기자들은 컴퓨터 앞에서 분주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말입니다. 한 선임 기자의 목소리에는 착잡함이 묻어났습니다. 일본은 사실 한국보다 훨씬 먼저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추진해왔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취임한 직후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실무회담에서 원자력 잠수함 보유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했죠. 심지어 국방 관련 공식 문서에까지 이를 명기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일본은 한국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쇠빙선에 원자로를 달아본 경험도 있었고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제약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트럼프와의 단 한 번의 정상회담으로 승인을 받아낸 반면 일본은 여전히 실무협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일본 시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불만 섞인 댓글들이 쏟아졌죠. 아, 이렇게 조용히 하니까 결국 우리가 한국한테 밀리잖아. 우리가 준비는 더 많이 했는데 왜 한국이 먼저 승인을 받은 거야? 일본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특히 보수 성향의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보다 우위에 있다고 믿어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일로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분석 기사를 통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미군 부담 경감을 호소해 수건을 잃었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탑다운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반면 일본은 전통적인 실무협의 방식을 고집하다가 기회를 놓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은 조금 달랐습니다. 한방위 전문가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자존심은 구겼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도 기회입니다. 한국이 먼저 문을 열었으니 이제 우리도 조용히 따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역량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원자력 기술의 자유도가 한국보다 높았고 핵물질 관련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같은 제약도 없었죠. 만약 미국의 승인만 떨어진다면 일본은 한국보다 더 빨리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결과 비교도 일본 여론을 자극했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연간 투자 상한선도 설정했지만 일본은 5,500억 달러를 투자하면서도 투자처 선정권을 모두 미국에 넘겼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완전히 졌다, 외교 패배다. 일본 정부는 뭘 하고 있었냐는 댓글들이 넘쳐났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서방 언론들도 한국은 일본보다 전반적으로 덜 부담스러운 거래를 성사했다며 미국으로부터 핵심적인 양보를 얻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일본 국민들의 자존심에 또 다른 상처를 냈죠.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일본 안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일본을 위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의 안보 균형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죠. 북한과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는 결국 일본의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선례를 활용해 자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더 쉽게 받아낼 수 있을 거라는 낙관론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먼저 길을 닦아놨으니 일본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죠.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켰습니다. 한국에 이어 일본까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거죠. 일본 언론인 중에는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번 일에 대해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였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현실이고 중국의 해양 진출도 공격적이니까요. 한 진보 성향 언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성공을 축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필요하다면 같은 길을 가면 됩니다. 이처럼 일본 사회는 한국의 핵잠수함 승인 소식에 복잡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러움과 자존심 상함 그리고 냉정한 분석이 뒤섞인 분위기였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베이징의 중나라이 중국 지도부가 모이는 이곳은 한국의 핵잠수함 소식으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고위 관리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이 중국에게는 단순한 주변국 군사력 증강 이상의 의미를 가졌으니까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에서 신중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동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었죠. 중국 입장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여러 의미로 위협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웠습니다. 호주가 오커스 동맹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도 불편했는데 바로 코앞에 한국까지 같은 무기를 갖게 된다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죠. 서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중국 해군 작전이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더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베이징의 한 국제관계연구소 소장은 비공개 보고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사드 배치보다 더 위험한 전략적 변화입니다. 수중에서의 장기 작전 능력은 우리 해군의 움직임을 크게 제약할 것입니다.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한 군사 전문 채널은 이렇게 보도했죠. 한국이 트럼프에게 핵잠수함을 요구했고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선물까지 바쳤습니다. 이는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댓글창에는 분노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동이다, 유엔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난무했죠.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더 냉정한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결정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미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게만 하지 말라고 할 명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북한 문제가 중국에게는 딜레마였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받았다는 정보가 이미 확인됐었죠. 중국이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에는 눈 감으면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만 반대한다면 국제적으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한중 정상회담에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취지를 설명하자 시진핑은 유의한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중국식 외교 화법으로 잘 듣고 이해했다는 뜻이었죠. 반대한다는 말도 찬성한다는 말도 하지 않은 미묘한 표현이었습니다. 회담 배석자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우리가 처한 분단 상황에서는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핵무장이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하셨죠. 시진핑의 반응은 예상보다 온건했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중국 내부에서는 이미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한 중국 군사 전문가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히토류 카드를 계속 쥐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풀어주면 안 됩니다. 히토류, 즉 히토류는 첨단 무기 제조의 필수적인 자원이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있었고 이를 전략 무기로 활용할 수 있었죠. 하지만 다른 전문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히토류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만 가진 게 아니죠. 경제 제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결국 실리적 접근을 택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우려를 표명하되 강력하게 반대하지는 않는 전략이었죠. 대신 군사력 강화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96급 핵잠수함 건조 속도를 높이고 동중국해와 서해에서의 해군 작전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정부의 노선을 따랐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는 지역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므로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라는 논조였죠.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더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분수를 모른다. 중국 해군은 한국보다 10배 이상 강하다.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북한도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원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핵추진과 핵무장은 다른 거다라는 지적도 나왔죠. 중국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 직후 발표에서 핵잠수함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의도였죠. 하지만 이것이 중국이 포기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다양한 압박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동북아시아의 군사 균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 중국은 이에 대응할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두가 놓치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을 받아 앞서 나가고 있다는 환호 속에서 정작 중요한 사실 하나가 묻혀 있었던 거죠. 2025년 9월 17일 북한 김정은이 공개한 사진 한 장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그 사진에는 김정은이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즉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봤죠. 원자력 잠수함의 선체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지하 분석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정말 원자력 잠수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크기와 구조로 봐서 확실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급히 모여 사진을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이전에 공개했던 김정은급 잠수함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였죠. 1950년대 기술로 만든 낡은 잠수함이 아니라 제대로 된 원자력 추진 시스템을 갖춘 현대식 설계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정보가 이어졌습니다. 이철재 군사 전문 기자가 특종 보도를 했죠.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넘겨줬습니다. 보도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깊어지면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실질적인 군사기술 지원을 약속했다는 거였죠. 핵잠수함용 소형 원자로가 그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한국보다 최소 5년 빠르게 핵잠수함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빨리 올해 겨울에라도 진수식을 할 수도 있었죠. 이 소식에 대한민국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10년 안에 만든다고 했는데 북한은 이미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는다면 북한의 완성 시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한국 군사 전문가 김민석은 방송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을 겨우겨우 따라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죠.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원자력 잠수함을 먼저 완성한다면 한반도 군사 균형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사실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징후가 있었죠. 김군 영함급이라는 수중 발사탄도 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구식 기술의 산물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이 제대로 된 잠수함을 만들 리 없다며 조롱했었죠. 하지만 김정은은 그 조롱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진짜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 현장을 공개한 겁니다. 봐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였죠. 이 사실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승인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이 먼저 길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북한이 이미 앞서 달려가고 있었고 한국은 뒤늦게 출발선에 선 것뿐이었죠. 국방부 관계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서둘러야 합니다. 북한보다 늦으면 모든 게 소용없어집니다. 한국 국민들도 이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드디어 우리도 핵잠수함을 갖는다며 환호했지만 북한이 이미 앞서 있다는 소식에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럼 우리가 지금껏 뭘 한 거야? 왜 진작에 시작하지 않았던 거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쉬움과 조급함이 섞인 댓글들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냉정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북한이 먼저 시작했다고 해서 질이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의 조성 기술과 시스템 통합 능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잠수함이 완성된다 해도 제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였습니다. 원자로 하나 받았다고 해서 완벽한 핵 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수많은 시스템이 정밀하게 통합돼야 하고 승무원 훈련도 필요했으며 무엇보다 안전성이 검증돼야 했습니다. 한국은 이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앞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한국 편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완성도는 떨어지더라도 일단 물에 띄우는 것 자체는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먼저 핵잠수함을 보유했다는 상징성 하나만으로도 한반도 안보에 큰 타격이었죠.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더욱 절박하게 핵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보다 늦으면 안 됩니다. 국방부는 즉시 핵잠수함 건조 일정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라는 목표를 더 앞당길 방법은 없을까? 예산을 더 투입하면 어떨까? 해외 기술 협력을 확대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모든 가능성이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북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중국 역시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동북아시아 전체가 수면 아래에서 조용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선두주자가 아니라 뒤처진 경주자가 간신히 출발선에 선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방산 능력이었죠.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핵추진 잠수함을 준비해왔습니다. 겉으로는 중단된 것처럼 보였지만 물밑에서는 꾸준히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장보고 3급 잠수함 3개가 인정하는 이 걸작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장보고 3급의 원자로 추진 시스템만 달면 이론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됩니다. 물론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통합하는 것은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이었죠. 하지만 한국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조선산업은 지금 슈퍼사이클을 맞고 있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같은 세계 최고의 조선소들이 풀가동 중이었죠. 이들은 복잡한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부터 최첨단 군함까지 못 만드는 배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원자력 기술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나라답게 원자로 설계와 제작 능력은 검증됐습니다. 핵잠수함용 원자로는 육상 원자로보다 훨씬 작고 복잡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았습니다. 김민석 특파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국 기술 없이 어떻게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냐고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362 사업을 통해 이미 기본 설계를 완료했었습니다. 비록 사업은 중단됐지만 그때의 설계 도면과 기술 자료는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 후로도 국방과학연구소와 여러 연구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지금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작업이었죠. 장보고 3급의 선체 설계, 국산 원자로 기술, 그리고 미국에서 공급받을 고농축 우라늄 연료, 이 세 가지만 결합하면 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은 극도로 정밀한 작업이었죠. 방사능 차폐, 냉각 시스템, 진동 제어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잘못돼도 승무원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KF-21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K2 전차도 만들었고 천무 다연장 로켓도 만들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의 말이었죠. 실제로 한국의 방산 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KF-21은 설계부터 시제기 제작까지 8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투기 하나 개발하는데 20년씩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였죠. 핵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은 10년 안에 건조 가능하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죠. 불가능하다, 너무 빨리 간다, 무리한 목표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브라질과 인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수십 년을 투자했지만 아직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만들었지만 성능은 기대에 못 미쳤죠. 반면 한국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소, 검증된 원자력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절실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현실이었고 중국의 해양 진출도 공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게 핵추진 잠수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죠.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대규모 사업단이 구성될 것이고 수천 명의 엔지니어가 투입될 것이었습니다. 예산도 대규모로 편성될 예정이었죠. 한국의 모든 역량이 이 프로젝트에 집중될 것이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복잡한 외교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단순한 양자 협상의 결과가 아니었죠. 그 뒤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아우르는 거대한 판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계산이 있었죠. 한국이 강해지면 미국의 부담이 줄어든다. 동아시아에서 미군의 역할을 한국이 일부 대신할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득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유용한 카드였죠. 하지만 트럼프의 결정이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했죠. 핵 확산 금지 원칙이 흔들린다.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동안 핵기술 이전에 극도로 보수적이었습니다. 호주에게도 핵잠수함 기술을 직접 주지 않았죠. 대신 영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기술이 있었고 필요한 건 연료뿐이었죠. 게다가 트럼프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복잡한 실무 협의보다는 정상 간 결단을 중시했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요청에 즉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략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금색을 활용한 선물 외교, 구체적인 투자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 미군 부담 경감이라는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것에 만족했고 핵 추진 잠수함 승인이라는 선물로 화답했죠. 반면 일본의 전략은 달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통적인 실무 협의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관료들이 수개월간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트럼프 시대에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이 먼저 승인을 받아내는 결과로 이어졌죠. 중국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다양한 압박 카드를 준비 중이었죠. 히토류 수출 제한, 한중 경제 협력 축소, 사드 때처럼 비공식 보복 조치 등이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관계가 너무 깊었고 무엇보다 북한 문제 때문에 명분이 약했죠. 북한이 이미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에게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이 딜레마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에서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던 거죠. 유의한다는 애매한 표현으로 일단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국이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였죠. 러시아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의 핵잠수함 기술을 지원한 것도 러시아였고 이는 한반도 군사 균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었죠.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지역 안정을 해친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했고 결국 상징적인 논의에 그칠 가능성이 컸습니다. 국제 여론도 갈렸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대체로 한국의 결정을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선택이라는 평가였죠. 반면 중국과 러시아 쪽 언론들은 비판적이었습니다. 군비 경쟁을 부추긴다, 지역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논조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국제 여론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는 핵무장이 아니라 방어력 강화를 추구한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했죠. 동시에 중국과의 소통도 강화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의 줄다리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앞에는 거대한 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죠. 실제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길지만 또 짧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이나 인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었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대형 프로젝트의 특징이었습니다. 예산 초과, 기술적 난관, 인력 부족, 수많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원자로의 안전성이었습니다. 육상 원자로와 달리 잠수함 원자로는 극한 환경에서 작동해야 했죠. 수심 수백 미터 깊이에서 엄청난 수압을 견뎌야 했고 동시에 승무원들의 안전도 보장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방사능이 누출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통합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자로, 추진 시스템, 무기체계, 통신 장비, 생명 유지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했죠.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잠수함 전체가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인력 양성도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려면 특별히 훈련받은 승무원이 필요했죠. 원자로 운영 전문가, 방사능 안전관리자, 고도로 숙련된 잠수함 조종사 이들을 양성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습니다. 예산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척당 최소 2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됐죠. 그것도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는 3조 원, 4조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요소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의 조선산업은 지금 최고의 전성기를 맞고 있었죠. 현대중공업은 연간 수십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국가안보라는 대의가 더해지면 최고의 인재와 자원이 집중될 것이었습니다. 기술 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물론이고 프랑스, 영국 같은 핵잠수함 보유국들과도 기술 교류가 가능했죠. 물론 핵심 기술은 공유하지 않겠지만 주변 기술들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국민적 관심도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국가적 자긍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조급함은 금물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목표를 무리하게 앞당기려다가 안전성을 해칠 수는 없었죠. 체르노빌, 후쿠시마 같은 원자력 사고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한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르게 만드는 것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두르되 조급해하지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의 감시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과정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고 일본도 예의주시할 것이었죠. 조금이라도 핵무장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국제적 압박이 거세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명성이 중요했습니다. 한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며 핵확산 금지 조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임을 보여줘야 했죠. 북한과의 경쟁도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정말로 한국보다 먼저 핵잠수함을 완성한다면 심리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만들어도 질은 우리가 훨씬 앞설 겁니다. 실제로 북한의 기술 수준으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핵잠수함을 만들기 어려웠습니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더라도 한계가 있었죠.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와 시스템 통합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동북아시아 군사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위협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중국의 공격적인 해양 진출을 견제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전시작전권 전환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은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온 나라였죠. KF-21 전투기, K2 전차, 천무 로켓 모두 불가능하다던 것들이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년 후 한국은 진정한 해양 강국으로 우뚝 서 있을 것이었습니다. 2025년 가을 한국은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단순한 무기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도약하는 상징이었죠. 동시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냉혹함도 깨닫게 해줬습니다. 북한은 이미 앞서 달려가고 있었고 중국은 경계에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으며 일본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첨단 기술을 보유한 산업 강국이었죠. K-팝, K-무비, K-뷰티로 문화 강국의 위상도 확립했습니다. 이제 K-방산으로 군사 강국의 반열에도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견제가 계속될 것이고 기술적 난관도 수없이 마주칠 것입니다. 예산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국제사회의 감시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니까요. 북한의 핵 위협은 현실이고 중국의 해양 진출도 공격적입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좌절됐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방법으로 접근했고 결국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공은 우리 국민들과 전문가들에게 넘어왔습니다. 10년 안에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한국은 언제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고 조선 강국이 됐으며 반도체 강국이 됐습니다. 이제 진정한 군사 강국으로 가는 길에 서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반응도 이해할 만합니다. 일본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한국이 연기를 따라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중국은 경계하지만 북한 문제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동맹국 한국이 더 강해지는 것을 환영합니다. 이 모든 복잡한 국제관계 속에서 한국은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면 견제받고 너무 뒤처지면 위협받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확실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이 먼저 핵잠수함을 완성한다 해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리지 속도가 아니니까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이 추구하는 길입니다. 앞으로 10년은 한국 국방사에 기록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엔지니어와 과학자들이 밤낮 없이 연구하고 조선소에서는 용접 불꽃이 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수식 날 태극기를 단 핵추진 잠수함이 바다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 국방을 이룬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나라, 주변 강대국들과 당당히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 한국이 받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은 그런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긴 여정이지만 한국은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한국이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니까요. 여러분도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후 우리는 함께 자랑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바다를 가르며 나아가는 그날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과 주변국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선택을 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마음의 소리 TV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시면 더욱 힘이 납니다. 마음의 소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